조촐하게 시작을 합니다. 날씨가 굳어서 그런지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못 오셨는데 이 약속된 시간이 2시 반 이제 되어서 이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듀윌 부동산 아카데미의 심윤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이종규 교수님은 뭐 여러분들 저 얼굴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시죠. 부동산 디벨로퍼 뭐 본좌라고 하시는 분이시고 오늘은 이제 부동산 디벨로퍼와 관련돼 가지고 그 한 3시간 정도 원래는 1시간 정도 하려다가 한 3시간 정도로 좀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얘기가 될 것 같냐면 기존 안내드렸던 자료가 있으실 텐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부동산 분양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벨로퍼의 역할 이런 얘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그런 얘기가 살짝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작하기 앞서서요. 그 오늘은 이제 한 3시간 정도 되는 무료 공개 강의로 진행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종 교수님의 디벨로퍼 본 과정이 또 시작을 합니다. 이제 1년에 2번씩 그 진행을 하는 정규 과정인데요. 그 과정은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이제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벨로퍼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지요? 부동산 개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시행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개발 쪽이죠. 디벨로퍼 이제 저희가 1기부터 현재 이번에 9기를 준비 중에 있는데 디벨로퍼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대충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교육 과정에서는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전 과정을 혼자서 누구나죠. 일단 누구나부터 시작해서 혼자서 직접 필드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본 교육 과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전체 그 한 10주 과정의 단계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일단은 그 개발을 하려면 어쨌든 분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를 분석하고 입지를 분석하고 상권을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석 스킬들이 굉장히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물론 이제 거기에는 토지가 베이스가 되어서 토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성 검토하는 것들이 되죠. 이제 어쨌든 간에 분석은 했지만 이것이 그래서 사업 수지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수지표 같은 거 작성을 다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되고 나면 이게 계획서가 다 나오겠죠. 이거를 가지고서 그 중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내가 직접 하기 전 단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 됩니다. 근데 그걸 내가 직접 할 거야 또는 이제 내가 거기까지 핸들링 할 거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자금부터 들어가야겠죠. 자금 조달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달하는 방법은 그 다음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겠는데 개발 사업 추진하는 것 되겠죠. 이제 추진하는 이제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 어떻게 출구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물론 이 출구 전략을 띄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계획되어져 있는 내용이겠죠. 이제 그걸 실행하는다라고 보는 일련의 교육 과정을 배우는 것이 디벨로퍼고 그래서 이것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게까지 실무적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구형 과육 과정이다라고 보실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고요. 한 10주 정도 매주 토요일 날 오후에 2시 반 지금과 같은 똑같은 시간에서 이 본 수업은 4시간씩 합니다. 그러니까 6시 반까지죠. 이제 4시간씩 40시간 정도를 수업을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강 혜택은 뭐 요거는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입지 상권 분석 상담사라든가 상업시설 MD 설계사 같은 자격증을 수강생들께서는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혜택이 주어지고요. 요거는 이제 본 교육 과정 들어가면 별도의 또 안내가 과정 중에 안내가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있는데요. 그 수료증, 동영상, 카페 이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정기 모임 같아요. 여기 써 있지 않은데 정기 모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한 2달에 한 번씩 계속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기부터 9기까지겠죠. 이제 전체적으로 다 모이시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이제 친목도 있을 거고 네트워크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 그것도 이제 수강생들 받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이 직접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실무적인 내용들도 나오는 어떤 교육 과정이 끝난 이후까지 관리되는 좀 장점이 있는 것이 디벨로퍼 교육 과정인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디벨로퍼 교육 과정은 어쨌든 간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1기 때부터 수강료는 항상 변경 없이 계속 가고 있어요. 200만 원 정가로 가고 있고 단지 이제 얼리버드 할인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얼리버드는 보통 일주일 전에까지인데 했다 보니까 그 얼리버드 할인가로 되어 있고 제가 안내드린 교환 있죠. 문구 뒤쪽에 보면 그 안내문에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QR 코드 찍어서 거기도 있는데 바로 수강 등록도 가능하시고 아니면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 났을 때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났을 때 바로 아래 4층 데스크 있거든요. 그쪽에 가서 수강 신청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들으시고 아마 했다 보면은 디벨로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 또 내가 이거를 배워서 얼마큼 그 현장에서 내가 이거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본 교육 과정까지 계속 이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오프닝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오늘 본 메인이죠. 이제 분야시장 전문가 디벨로퍼 역할 그 이종규 교수님 앞에 모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앞에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셨군요. 그 사실 디벨로퍼를 오늘 얘기하는 게 이제 주된 얘기겠지만은 분양 시장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오픈을 좀 해봤는데 겸사해서 디벨로퍼에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디벨로퍼에 대해서 다 아시나 어떻게 전혀 모르신가? 그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건데 주변에서 디벨로퍼. 중개업하고 디벨로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부터 한번 시작해요. 중개업하고 디벨로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 사이트에 이제 뭐 토지 거래 이런 거 많이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그 개발 가능 토지, 개발 불가능 토지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여러분들 이제 중개업 하신 분들은 그걸 가지고 중개할 때 활용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주된 내용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분양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그 분양 시장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디벨로퍼니 그럼 디벨로퍼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디벨로퍼가 중개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그럼 디벨로퍼는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 주제로 갈게요. 3시간을. 오늘 1시간 정도 하는데 뭐 특별 보너스로 3시간을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아실 분은 아신다고 보고. 분양 시장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가 우리 지금 인강에 지금 바로 지금 뭐라고 할까 지금 쏘고 있으니까 제가 말을 좀 정제를 하겠습니다. 분양가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이 문제부터 우선. 지금 현재는 분양가는 오른다, 안 오른다. 그것부터 볼게요. 우리 부동산 다 이제 전공하니까 분양시장 굉장히 관심거리잖아요. 그 분양시장이 계속 분양가가 오를까요? 딱 그냥 스스로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지금 벌써 강남이 8천만 원이거든요. 분양가가 강남이 8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올라갔어요. 요 얘기하기 전에 작년 봄에 4천만 원 정도 했어요. 사실은 은근히 오르면서 8천만 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항상 강의 때 2024년이 가독이었다. 이 전까지는 분양가 여기 표에 보면 분양가의 분양 원가를 잡을 때 3가지 기준이 있다니까요. 첫 번째 토지비. 두 번째가 자재비. 세 번째가 인건비. 이 3개가 분양가예요. 기본이. 여기 분양은 다 신축이잖아요. 신축. 때문에. 근데 이 2개를 우리가 건축비라고 그래요. 건축비.
분양 원가는 토지비하고 건축비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요 중에서 내릴 게 있나 이거야. 내릴 게 있냐 이거야. 이 중에서 토지비는 좀 더 우리가 한번 볼게요. 얼마나 오르고 있는가. 이건 내리지 않는다. 토지비는.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계속. 뭐 내려야 원가가 내린다 하지 토지비는. 그래프로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자재비는 최근에 엄청 올랐죠. 엄청 올라버렸죠. 물가 상승하면 계속 오르고. 우리 혹시 기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떨어진다. 자재비. 라면값이 동네에서 라면값 자재가 아니고 라면값 동네에서 옛날에 3,000원 하던 게 지금 5,000원 올라가고 다시 이게 2,000원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자재비는 내릴 일이 없어요. 그럼 인건비. 이것도 문제죠. 이것도. 시간당 지금 10,000원이잖아. 그 건설 원가는 더 비싸요. 좀 더 보여주는데. 건설은 일당이 3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40만 원짜리 다양해요. 기술에 따라서. 근데 이것도 오른다. 그러면 자 분양 원가는 오른다. 그러면 분양가도 오른다. 너무 비싸서 분양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분양가는 오른다. 원가가 오르니까. 분양가 오른다. 어디까지 오르느냐. 1억은 금방 보인다. 1억은. 지금 8천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분양 원가, 기본 원가 1억이라면 32 빼면 얼마란 얘기예요? 기본 32억이란 얘기예요. 지금 집 있으면 팔지 마. 32억이 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요건 제가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 말이 아니라. 근데 실제 2024년이 가덕이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오른 것 중에 요게 이제 요게 요 두 가지는 건축비가 요게 이제 공사비 아닙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요게 공사비잖아요. 토지비고. 이 공사비에 특히 자재비, 인건비 이 오르는 속도가 2024년 이전에는 평당가로 기준을 했을 때 한 450 정도에서 비싸면 500 받았다고요. 아파트 하나 짓는데.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얼마 받냐면은 800이에요. 800 기본적으로. 그럼 이게 얼마 온 거 더블이 오르는 거 더블이. 그 사이에 2023년부터 2022년부터 쭉 올라왔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2024년 이전에 분양을 했던 것들은 요걸로 분양했는데 이 다음부터는 요걸로 분양할 수밖에 없다. 8점밖에.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내가 분양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는 요거 받아놓기 좋겠죠. 요거 받는 것보다 딱 1년 차이인데 더블이야. 그렇잖아요. 더블이잖아요. 그럼 2024년 이전 거 분양 받아놓고 2023년 거 받았어요. 그 2025년에 받았어요. 요건 8천에 받은 거, 800에 받은 거, 8천에서 4천에 받은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딱 10년 지나서 2035년에 딱 보니까 가격이 똑같을 거 아니야, 이 두 개가. 같은 평형이고 같은 위치라면은. 가격이 똑같은데 이놈 더블로 더 올라버린 거잖아요. 불과 1년 사이니까. 그래서 가도기가 2024년에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2024년 이전에 분양 받은 사람은 한 10년 지나면 얘한테 비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재가 달라진 게 아니라 원가가 오른 거라고. 똑같은 자재를 썼는데 가격이 달라요. 좀 더 확대시켜서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그런지 1980년대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 분양가 300만 원이었어. 그때 받아놓지.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때는 기회가 없었고 뭐 오래됐지만은 요건 불과 2년이잖아요. 2년. 그래서 혹시라도 2023년, 2024년에 분양을 받을 수 기회가 있었으면 받아놓은 게 좋았다는 거지. 그러면 그냥 그 상태에서 시세 차익을 볼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요때 분양을 안 하고 요때 이 공사비로 공사를 쭉 하다가 넘어오는 사람들이 이 원가를 달라고 지금 공사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공사 중단하는데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야. 내가 450까지 도저히 안 되겠다. 800으로 준다니까. 공사 못 할 테니까 돈 달라. 자기들이 자체 공급한 것은 그 손 안 돼. 왜냐면 자기들 올리고 하는 거니까. 수주받은 거 있죠. 건설사들이. 대표적으로 수주받은 게 뭐예요? 재건축 재개발. 근데 수주받았잖아. 공사비로 올라가는데 달라야 되는데 누구한테 달랄 데 없으면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 조합한테가 돈 달라. 조합이 무슨 말이냐. 왜 너는 돈을 주느냐. 그럼 나 공사 안 할 거야. 그래서 중단은 크레인 내리는 거잖아요. 그게 좀 많이 발생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머리를 쓴다면은 2024년, 2023년에 미분양된 거 있으면 잡아두면 미분양은 또 할인 분양하잖아. 여기서 또 할인까지 해버리잖아요. 위치만 좋으면은 위치 좋은데 미분양이 나왔다 할인 난다. 그러면 무조건 잡아줘야지. 그건 더 답답하잖아요. 할인까지 또 적용되니까. 그래서 분양 시장이 그러면은 자 그러면 분양 가격 오른다 가정하고 그럼 분양 시장은 뜰까요? 이 얘기야. 시장은 뜰까요? 칠까요? 이 얘기지. 서울에 분양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리고 분양 시장 앞으로 더 가격 오르는 거 뻔하잖아요. 그 분양 시장이 호황기를 맞을까요? 이것만 알면은 미분양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분양 시장 모르면 안 돼. 일단은 한번 봅시다. 토지비 오른 거 봐. 토지비 오른 거 보는 거예요. 이건 다른 데이터로 보고 이게 집가 변동률인데 엄청 떨어졌죠. 여기에 지금 서프라임 때일 거야 아마. 2008년도에 확 떨어졌단 말이야. 이걸 그냥 여기 보지 말고 요거 보면 추세선이에요. 이거 추세선이 쭉 올라온 추세선이. 요게 지표예요. 지수. 그러니까 연도별 증가율은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 요 지수를 보면 알죠. 여기 지수에 지수. 요 페이지 찾아보세요. 지수. 그러니까 연도별 증가 지수를 해놨는데 지금 여기 지금 조금 떨어질 때 여기 아마 그 저기 IMF 때야. 여기 지금 좀 밑에 좀 하락된 게 있죠. IMF 때고 나머지 쭉 올랐는데 이 지수만 쭉 보면은 떨어진 적이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작년에 5% 오르고 지금 3% 오르고 다시 2% 오르고 다시 5% 오르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수로 보면 5, 3, 8%, 10%, 15%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좀 덜 오르긴 했더라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이 말이. 뭐 떨어지긴 했더라도 이 말이거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토지 가격은 오른다. 정답. 토지 가격은 오른다. 어디일수록 오른다. 어디일수록 오른다. 대도시일수록 오른다. 특히 대도시일수록 오른다. 그리고 토지가 대도시일수록 많다 적다. 적다. 그러니까 더 오르겠죠. 아파트 지으려면. 우리 서울을 보면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니까 도시 지역 있고 도시 외 지역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럼 여기 이제 주상 공록이잖아요. 그죠? 주상 공록. 여기는 간, 농, 자. 이거 아시겠죠? 그러면 택지가 필요해요. 택지가 엄청 필요해요. 택지가 필요한데 이미 택지가 조성된 곳이잖아요. 여기는. 그럼 요 땅이 있어서 공급을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렇게 용도변경 해설을 해줘야 되잖아. 이 땅이 있어야만이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은 이 땅이 하나도 없다. 그럼 요 땅밖에 없다.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오른다. 서울은.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분양하면 원가는 더 급히 오른다. 지금 오른 추세 보시잖아요. 오른 추세. 그래서 제가 토지 전문가 과정을 강의하는데 토지 과정 강의하면서 꼭 느낀 점이 그거예요. 토지는 배신 안 해. 오르는 각도가 뭐 이런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지 배신 안 떠라는 거지. 토지는. 본질은 뭐예요? 토지잖아. 토지. 본질은 토지. 그랬더니 토지는 그렇다. 그래서 토지 개발하는 그 디벨로퍼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 소비자 물가 보세요. 올라가는 거. 소비자 물가. 지금 약간 폭이 큰 데가 여기서 폭이 좀 크죠. 그죠? 요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발생했던 2019년, 2020년, 2021년 막 이때란 말이야. 미국에 막 인플레이션 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자재값 오른다는 얘기죠. 토지비 오르는 거 맞죠? 자재값 오르는 거 맞죠? 오른다는 얘기죠. 자재값 오르고 토지비 오르고. 그다음에 여기 건설 공사비 지수예요. 딱 보니까 여기 한번 급등 한번 했죠. 여기 서브프라임 때야. 또 한번 급등하죠 이렇게. 이게 건설 원가를 제가 이제 건설 쪽에 종사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15년 단위로 이렇게 한번 일이 터져요. 꼭 희한하게. 그러니까 요런 각도가 좀 완만하다가 팍 오르고 완만하다 팍 오르잖아요. 그죠? 여기 한 15년 각도로 커지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터졌으니까 앞으로 15년 후에 또 저런 현상이 한번 벌어진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예요?
공사비가 400에서 800 올라왔는데 800을 쭉 한참 가다가 한 15년 뒤에 되면 한 1200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야. 저기 이제 옛날 추세를 보면은. 근데 실제로 공사비 이렇게 여기서 한번 터졌죠. 여기 2002년에.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지금 이미 계약된 것들 있잖아. 계약된 것들. 요 위에 요때 2024년 이후에 계약하는 것들은 이제 공사 계약은 공사비 확 올라갔겠지. 그래서 요게 가독이라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파트 하나 사겠다. 이번이 기회였네. 400만 할 때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살 엄두를 안 두는 거지.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또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게 기회라니까. 왜? 우리 상식적으로 다시 계속 오른다고 분양가 계속 오른다고 하면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 서울에는 없으니까 대도시에는 오른다고 보면은 이때는 기회잖아요. 기회. 왜 안 사는 거야 근데? 진짜로. 근데 요것도 뭐지? 요건 건설업 평균 임금 오른 거 보세요. 건설업 임금이지. 이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임금 오른 거 봐 이거. 그죠? 자, 제가 그래서 옛날에 2008년도 저 한참 아까 좀 문제 있었던 기간 있잖아요. 2008년도에 2009년도인가 8년도인가 모 대학교에서 특강을 했다니까요. 그때 이제 그 부동산 학과에 나온 졸업한 사람 한 사람 동문대에서 한 500명이 모여 있는 데서 특강을 했어요. 그때 서울의 분양가가 평당 가격 그러니까 서울 강남 쪽이 3,500, 3,000 할 때야. 그때 질문을 던졌어요. 500명한테. 여러분 부동산 학과 나온 사람들이야. 동문 특강이었으니까.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에서 1억짜리 평당 분양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동산 전공하고 현재 막 공인중개사하고 막 디벨로퍼 하던 그런 분들이 70%가 안 나온대요. 2008년도에 물어본 거야. 그거 30%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인플레이션 따지고. 그래서 그러냐 하고 딱 4시간을 특강을 끝나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뀌어버렸어요. 70%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30%는 여전히 아니라는 거고. 그 바뀐 사람이 그때 샀으면 왜 안 사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 물어봤어요. 최근에 와서. 애들이 강의도 그렇고 최근에 와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것도 어디 뭐 공공기관이나 특강을 가서 좀 물어봤어요. 여러분 1억짜리 아파트 등장한다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90% 이상이 인정한대요. 90% 이상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그러면 1억 5천짜리나 2억짜리는 등장할까 안 할까요? 언제라고 특정 짓지 않고. 똑같아요. 이 분위기야. 그럴까 막 이랬다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은 2억짜리도 나올 거라는 얘기가 드는 거야. 이 추세로 간다면은. 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2008년도에 내가 뭘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특정화 시켜서 정확하게 내가 지금 그래프도 했는데 2028년 전후로 해서 1억짜리는 등장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뒤를 본 거지 그때. 2008년도에 했으니까. 근데 지금 벌써 와 있잖아요. 8천까지. 이 1억짜리 일부 특정 지역 1억을 분양하는 데도 있고 특히 2028년도 되면은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엄청 쏟아져요. 대한민국에. 특히 서울에. 어딘지 알죠? 주로. 서울에. 신도시가 아니라 서울에. 재건축. 지금 이 정부가 이제 뭐 끝나버린 거야 아니면 끝나가는 거 모르겠는데 이 정부에서는 재건축 굉장히 규제를 완화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상계동, 여의도, 목동, 수서에 재건축 지금 다 들어가요. 다. 그리고 승인 거의 받고 있어. 목동만 치더라도 현 거주자들이 2,000명씩 14단지면은 28,000세대잖아요. 따버리면 56,000세대, 28,000세대 더 분양해요. 서울에. 서리풀 신도시 지정한 데 31년도에 입주인데 거기가 2만 세대예요. 그럼 상계동도 거의 비슷해. 그럼 거의 10만 세대 가까이가 20대 또 쏟아진다고. 서울에. 재건축을 통해서. 엄청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때. 근데 요 분양가를 얼마로 할 거냐는 거야. 요 분양가를. 지금이
지금이 서울 웬만한데 6천이고 8천은 강남 쪽이 8천에서 1억 가까이 오는데 요거 얼마나 볼 거냐.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았잖아. 그렇게 예측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여러분들 수도권에 특히 서울의 재건축 시장이 폭발력을 가질 거라 이 점 갖고 있어야 돼요. 저렇게 많이 쏟아지면요 오르다가 근처요. 너무 많으니까 물량이. 그러다가 오르다가 그친다고 많은 물량이.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요. 요 기간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그걸 다시 증거를 보이면 뭐냐면은 우리가 일기 신도시 할 때 기억나죠? 혹시 나이 드신 분들. 그때 1989년도에서 1997년도에 공급한 신도시 1기 분당, 일산, 3번, 중동, 평촌 5개 신도시 있잖아요. 5개 신도시하고 플러스 알파 다른 데까지 해가지고 노트 정부가 공급 발표한 게 200만 세대예요. 엄청난 양이에요. 200만 세대. 그때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수가 450만 세대예요. 그 반을 공급했어요. 그때 뭘 했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정도 공급해버리면 아파트 이제 가격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근데 실제로 떨어졌어 좀. 이렇게 안 오르고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어느 줄기에 딱 타가지고 또 쫙 올라버리잖아. 그러니까 요것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앞으로 2008년도. 그런데 요것도 있고 신도시 이때 신도시 지금 신도시들 또 추가적으로 있고 하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물량이 많이 쏟아질 거라는 생각 좀 가져야 돼요. 어쨌든 오른다. 한번 봅시다. 이것은 이게 뭐냐면은 토집이지 이게. 예, 토집이 오르는 추세를 보여준 거예요. 통계로. 그래서 이제 이게 아파트 평형대에 맞춰서 보여주는 거고 좀 이제 통계가 너무 이렇게 좀 조잡하죠. 칸이 좀 안 맞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보여주는데 요건 이제 평당 분양가. 보세요. 평당에 요게 얼마 나와서 1,400만 원이죠. 해배당 분양가. 그럼 여기 2005년 2월 달에 해배당 분양가 얼마냐면 60에서 85 스퀘어미터 해배당 1,400만 원이니까 이게 이제 보여 평균치가.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15년에 했던 게 얼마냐면 해배당 509만 원 있잖아요. 여기 509만 원 나오죠. 그죠? 해배당이 평균적으로. 근데 여기 1,400이니까 3배 오른 거죠. 불과 10년 사이에 분양가가. 요 기준을 보면은 이건 정부 통계니까. 그러니까 분양가는 일단 오른다. 경기와 관계없이 일단 오른다. 이렇게 봐요. 수요 공급을 떠나서 일단 오른다. 이게 기본 전제를 깔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신규 분양 세대수. 그럼에도 분양은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신규 분양한 게 이건 지금 월별로 따져서 계산하는 건데 월별로 보면은 최근 한 5달 동안 한 게 여기 2천, 2월 달에 2천. 통계가 2월 달째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다음에 1월 달 2천 세대. 12월 달 13,000, 13,000, 17,0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보면은 한 이게 2만, 3만, 4만, 5만 세대 되죠. 3개월 동안에 4개월 동안 5만 세대 되잖아. 그러면 4개월 곱하기 3으로 하면은 4, 3, 12, 12달 동안에 15만 원 세대 공급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대충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점점 분양이 안 되고 있죠. 세대 수가 엄청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또 여기 미분양입니다. 전국에 있는 미분양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분양했는데 미분양이 터진 거야 지금이. 요거. 한번 봐봐요. 근데 지금이 뭐냐면 2024년 말 기준으로 7만 세대가 미분양이야. 그거 증가세 있죠. 증가세.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이제 여기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면 7만 세대의 미분양은 많다 적다. 물량이 많은 거다 적은 거다. 지금 정부가 7만 세대 미분양 때문에 정부가 골치를 아프고 여기에 정책을 올인하고 있어요. 어떻게 올인하고 있냐면은 이 미분양을 털어주려고 올인하고 있어. 7만 세대가 많다고. 그래서 많다 적다를 우리가 구분했었는데 사실은 7만 세대 많은 게 아닙니다. 자, 앞에 봐보세요. 16만 6천 세대도 있었죠. 16만 6,500세대 있었잖아.
요때 어땠겠냐고. 요때 보니까 연도를 보니까 딱 정확하게 서프라임 때야. 16만 세대도 있었는데 7만 세대는 작은 거에 많은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그리고 건설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전국적으로 약 5만 세대의 재고 물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급작스할 때 5만 세대가 소화가 된다는 거야. 서울은 기본적으로 5천 세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분양이라는 게. 그래야 물론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 정도 물량은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전국적으로 5만 세대 정도는 존재해야 된다. 그럼 한 2만 세대 더 많은 거지요. 이런 거 봐요. 2020년, 21년도에 거의 19,000세대 쑥 줄었잖아. 미분양.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분양을 다 사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거든. 2020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해서 2021년, 22년, 20 막 금리 한창 오를 때거든. 이때 그걸 다 샀다는 얘기야. 이 사람들이 그 금리 높은 금리 가지고 요 미분양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바보 돼버린 거지. 이때 요거 산 거. 금리 높은 금리를 샀으니까 요거 샀어야지. 요거 살 바에는 쉽게 말하면은 그죠? 그 5만 정도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 5만 정도 있을 때 요 기간이잖아요. 대부분. 요때 미분양은 2015, 16, 17, 18 요때 미분양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됐잖아. 이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5만 세대에 해당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미분양이 문제되는 거야? 한 2만 세대 문제 된다는 거지. 2만 세대 정도. 그죠? 여기 문제를 하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시장 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미분양이나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미분양이면 세대수 중요한 게 미분양 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미분양이 발생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문제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미분양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 건설사. 건설사 자금난. 자금난. 왜? 요걸로 분양해서 하니까 그래서 자금난. 그래서 부도위기. 해제는 안 되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는데 약 40여 개가 대기 중이라는 거야. 분양이 안 돼가지고. 자금 회수가 안 돼서. 근데 아직 우리가 아는 건설사만 해도 태양건설이라는 데가 있었고 얼마나 큰데 또 몇 군데 있었잖아요. 신동아도 있었고 큰 데가. 근데 이렇게 대기 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40여 개가. 문제. 첫 번째 문제. 건설사가 부도 나면은요 또 문제가 생기지. 두 번째 문제. 여기 두 번째 문제 또 문제가 생기죠. 일단 건설사 관련된 전후방 산업. 후방 산업이 뭐 대충 알죠. 자재 산업. 여기는 자재. 인력. 식당. 하물며 신문사, 광고. 전후방 산업에 영향이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건설사 무너지면 경기도 같이 무너진다. 이 개념이 성립이 돼야 돼요. 여기. 세 번째. 금융기관. 돈 빌려줬잖아요. 금융기관 위기가 된다. 금융이 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제1금융권, 은행, 제2금융권, 저축은행. 얘부터 무너진다. 얘부터. 은행은 덜하다. 얘들 좀 리스크란 거예요. 그래서 서프라임 때 대한민국 저축은행 6개 무너졌잖아요. 자,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GDP도 무너진다. 다시 경제 무너진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요 미분양을 살려야 되겠죠. 이거 안 가려면은 그러면 정부가 여기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미분양 특별 대책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다니까. 그게 우리한테 나온 게 아니라 자, 그 대책이 1번이에요. 1번이. 첫 번째 1번이. 전국에 있는 미분양을 흡수해야 되는데 자금력이 없다고 하니 니츠라고 들어봤어요? 니츠 안 들어보셨어요? 개인들이 돈을 모아요.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걔네들 돈을 모았으니까 이 돈이 공적 관계 심하잖아요. 그 리스크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정해놨어. 리스크 없는 걸로 하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임대사업 하는 거에만 투자하라고 정해놨어요. 그것을 부동산에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서 투자해서 간접 부동산 투자 방법을 해서 리츠라고 불러요. 리츠라고. 그런데 요 리츠에다가 요 투자 방법을 바꿔버렸어. 리스크 따지지 말고 여기도 투자하라고. 국가에서 법으로 바꿔버렸어. 뭐하라고? 미분양 빨리 인수하라고. 리츠가 위험한데 하라고. 왜? 이게 더 급해. 이게 더 급해. 이게 더 급해. 정부가 잘 안 들어가요. 이게 잘 안 들어가. 지금 하라고 해도 그렇다고 자금 없잖아. 정부가 돈이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발표했어요. 두 번째 누구한테 지시를 내린 거예요? LH 얘네들 사라고. 정부의 미분양 지시를 내린 거 이렇게. 자, 그러면 미분양이 소화돼야 되는데 돼야 되겠죠. 그 물량이 불과 2만 세대라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허덕이 오는 거라고요. 16만 세대는 어쩌겠어요? 16만 세대 때는 난리 났겠죠. 그리고 여기 가만히 봐요. 저 16만 5천 세대가 미분양이었는데 이게 소화됐다는 얘기 아니야. 이 당시에 소화되고 이 사람들 돈 벌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2008년도 아까 제가 얘기한 그때 분양가 3천대거든. 이거 소화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때 할인 분양했을 거 아니야. 그만 2천에 샀을 거라는 얘기야.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5배, 4배, 5배 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미분양 시장에 대한 얘기만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이 미분양 시장에. 자, 다시 또 일로 와보세요. 만약에 경기가 GDP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GDP가 한참 다운돼요. 막 다운돼. 정부 입장에서 하는 얘기 아니지. GDP가 우리나라는 적정 GDP가 얼마냐면은요. 3%예요. 3%. 적정 GDP 얼마라고? 3%는 매년 해줘야 그 GDP가 생산 아니에요. GDP 프로덕트 생산. 예? 그러니까 매년 3%를 해줘야 고용이 3%가 계속 유지되는 거야. 생산하니까. 그러면 고용이니까 소득이 매년 3%씩 계속 증가하겠지. 그러면 소비가 3%씩 계속 하면서 다시 3%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이거 순환이라요. 경제 순환. GDP는 순환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3만 달러가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1% 됐다 가정해봐요. 2% 잘려야 되겠죠. 고용 잘려야 될 거 아니야. 소득이 줄잖아요. 소비 줄어버리잖아. 그럼 경제는 또 이제 바닥을 치고 내려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1% 이하로 떨어지면 경제가 완전 침체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을 평가할 때는 고용률을 많이 따져요. 그래서 고용률 따지고 선거할 때마다 고용률 뭐 지가 몇 프로 하겠다고 막 소리 치는 거거든. 한국의 경제평가 대통령 할 때는 GDP를 따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의 재임 기간에 3% 근처에 갔다는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보통. 근데 그 자랑을 떠나서 1%가 가면 일단 실패로 오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정부는 무슨 정책을 써야 되겠어? GDP 방어 정책을 써야 되겠죠. 최소한 1% 안 내려가게 해야 되고 3% 이상 가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기본 본질이.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올해는 이건 더 될까 말까 한다고 그래요. 막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면 정부는 반드시 GDP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겠죠. 경제 전략. 그게 첫 번째 뭐냐면은 그게 첫 번째 GDP 방어가 수출이에요. 수출. 순수출. 수입에서 여기 수출을 뺀 순수출. 수출. 요게 GDP를 올려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수출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붙었다는 무슨 전제? 관세 전제. 이걸로 방어가 안 돼 이제. 더구나 각국에 막 하도 이게 막 시끄러웠고 중국하고 막 수출하면 우리가 뭐 있냐면은 수출이 가장 대표적인 거 자동차. 이거 지금 관세 엄청 터지죠. 조선 이거 중국한테 말려. 그다음에 반도체. 요것도 문제인데 요것도 지금 이제 이번에 터질 건데 반도체는 또 이래요. 일본에서 기초 자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반조립을 해.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베트남에다 넘겨 얘들이 완성품 만들어서 미국에 넘어가요. 그래서 일본 옛날에 기초 저기 공급 안 해준다고 그래갖고 한번 난리 났었잖아. 기억나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은 수출이 안 돼요. 잘라버리면은. 그러니까 어디 알아? 니네들, 한국 니네들 어디다 해라. 미국에 와서 여기다 공장 지어. 그러니까 삼성 이종에 가서 공장 짓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얘들 빼고 네가 와서 공장 지어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쉽지 않죠 반도체. 방산. 요거 뭐 한참 잘 나가는데 요즘 뭐 복잡한 이 정치에 서려가지고 뭐 요거 자기가 자랑하는 나는 방위 산업 수출의 선봉자라고 자랑하는 사람 어저께 이상하게 날라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할 게 별로 없어. 시장 안 좋고. 그럼 이걸로 GDP를 해요?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두 번째. 정부가 돈을 막 뿌려 지출. 주로 SOC 사업 같은 거 하면서 공사 막 만들어서 막 돈을 막 뿌려. 뿌릴 돈이 있어 없어? 뿌리고 싶어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 돈 뿌려봐야 1% 이상 뭐 성장을 못해. GDP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요 두 개가 주된 역할을 하는데 이 주대가 죽어버리면 뭘 해야 돼 마지막이. 그게 민간한테 의지하는 거야. 민간한테. 소비를 진작시켜. 김대중 대통령 때 IMF 살린다고 소비 진작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카드 막 남발했잖아. 카드 남발했잖아. 살린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GDP 살려 뭐 한지 알아요? 혹시? 소비 진작책. 그게 관광산업 활성화. 발표했잖아. 그랬더니 관광산업 할 때 관광은 관광을 활성화 시켜놨더니 이게 다 외국에 가버리네.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수입이 아니 수출이 아니고요. 안 돼요. 민간 소비가. 그럼 이제 강제로 야 민간도 좀 투자 좀 해. 이 투자가 두 가지지. 설비하고 건설하고. 요놈 강제로 뜯어 패서라도 뭐 해야 되겠다? GDP 살려야 되겠다. 근데 그놈이 지금 뭐 하고 있다? 미분양에 허덕이고 있다. 미분양 그러니까 미분양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부동산 시장이 걱정된 게 아니라 뭐가 걱정돼서? GDP가 걱정돼서 부동산을 건든단 말이에요. 재밌는 시장이거든 이게. 그래서 민간에 그러면 건설비가 투자해봐라. 그때 건설사가 뭐라 해요? 제일 불만이 많은 게 뭐예요? 나는 SOC 공사를 하고 싶어. 그죠? 건설 살아나면 SOC 공사 해야 되잖아. 공사 따고 싶어. 근데 니네들 SOC 공사를 못해. 돈이 없어서. 어디다 투자하라고. 민간 네가 해. 민간으로. 그럼 민간이 건설사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SOC는 안 되니까. 토목은 안 되니까. 건축을 넣으니까 뭐겠어? 그러니까 아파트 지어서 팔아 이런 거야. 팔아 이런 거야. 뭘 팔아 임마 나 미분양인데 지금. 도와줄게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와줄게. 그러면 요건 놔두고 요 미분양 놔두고 새로 부정한 것은 어떻게 도와줄 건데 이런 얘기야. 옛날에는 그 방법을 뭘로 썼냐면은 지금은 이제 잘하는 옛날 뭐냐면 전매를 썼어. 전매를. 아파트 신축 분양에 전매를 허용해 버렸어. 옛날에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저 김대중 대통령 때 전매 무제한 허용한 거 아실 거예요. IMF 바로 직후에 전매를 하면은 안 물어 책임을. 그리고 전매하면 이익이 날 거 아니야. 소득 양도소득이죠. 안 물어. 0% 취득하잖아. 취득세 안 물어. 돈 부족해? 80% 지원해줘. 저리로. 요즘 같은 금리 2%로 아파트 산다. 10억짜리 산다. 8억 지원해 준다니까. 그럼 사요 안 사요? 그 조건이면? 사잖아. 그러면 아파트 막 이제 건설사 아파트 지어대겠지. 막 지어댈 거 아니야. 막 분양되니까. 그러면 지어댔으니까 분양 막 하니까 이게 건설 볼 때는 투자잖아요. 새로운 프로덕트이잖아. 그래서 아파트는 거래하면 GDP가 오른 게 아니에요. 트레이딩은 GDP 안 잡힌다고. 프로덕트이 잡힌다고. 그러니까 신규 분양을 막 권장하니까 전매 딱 들어왔다가 시장이 확 돼서 GDP가 좋아지면 전매 끝. 1, 2년 사이에 전매하고 끝내버린다니까. 그때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투자할 사람들. 얼른 들어서 빠져야죠. 근데 안 들어온다니까. 전매 끝나고 들어간다니까. 왜냐하면 전매로 시장 불태워놨잖아. 그러면 시장 막 따오르잖아요. 그럼 이제 정부는 정배를 이제 없애겠지.
시장 불타고 있는데 아직 잔불이 안 꺼진 상태잖아. 막 더 타고 있잖아. 그때 들어간다니까 일반인들 이 시장이 좋아졌나 보다 하고 보편적으로.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상상만 해보자고. 상상만이 지금 어느 단계 와 있어요? 미분양 정부에서 계속 지원하면서 사주고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기존 거단 말이야. 그 신규 분양 어떻게 할 거냐? 건설사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GDP가 쭉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신규 분양에 대해서도 정부는 뭔가 들고 나오겠다 하니까 예측이 가능해지죠. 이렇게. 그래서 분양 여기 보면 그 얘기 하는 거야. 16만 세대 얼마나 많은 걸 소화시켜 버렸겠냐고 정부가. 저게 민간이 됐다고 봐요, 여러분 혹시? 저게 소화됐을 때 민간이 자발적으로 됐겠. 이때 건설사는 무너져 버린 게요. 2008년도에 건설사 무너진 게 몇 개냐면은 그때만 해도 이명박 정부 시절 아니에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당선될 때 건설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되면은 건설사가 좋아지겠지. 건설사 출신이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H건설사 사장이었잖아요. 이분이 되면 건설 좋아지겠지. 건설사들이 다 여기 찍었다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 얘기들이야. 근데 아는 사람 무섭다고. 이분이 건설 사장이 되면 건설사들 다 죽어. 100대 건설사 중에서 67개가 부도나 버려. 서프라이 맞아가지고 저축은에 6개가 부도나고 거기에 보증순 건설 그때 뭐 금호건설 무슨 동부건설 다 죽어. 대우건설 다 메이저들 다. 요때 그들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요때 어느 정도 됐겠냐 다. 그러면 요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저때 전매 들어간 건 저때도 전매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지방 그 대도시들 전매 허용해 줬거든. 그 지방이 다 올랐을 때 저 16만 세대 중에 대부분 지방이에요. 여기도 대부분 지방이고. 그럼 어떻게 해서 요거 소화시키겠다고 하는 거. 저 정도까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전매까지 안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요거 단계별로 하고 있는 건 맞죠? 좀 LH가 끼어 넣어가지고 살아오겠고. 그러니까 이런 단계로 가면 미분양 소화되는 거. 요건 이제 최근 들어와서 지금 최근 것만 다서 모은 건데 더 볼게요. 서울이 봐봐. 서울이 제일 많이 됐다 언제야? 12년에 3천 세대. 지금 얼마예요? 900세대밖에 안 된다니까. 서울은 미분양이 없다고 사실 따져보면. 그러면 여기 앞에는 요것은 뭐냐면은 요 7만 아까 여기 얼마냐고 3천이라 했잖아요. 900개. 그럼 여기 7만은 다 어디란 얘기예요? 지방이란 얘기야. 지방. 왜 지방을 가는지 모르겠어. 우리 간단하게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부동산 기초 원리야. 기초 부동산 기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주 기초만이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서울에 부동산에 수요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서울로 투자하는 사람은 지방에서 이렇게 와서 서울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투자자가 서울로 몰려가니까 여기는 오르지만 여기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방은 수요 없고 서울로 오니까 대도시로 오니까 소도시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군데가 오르면 한 군데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느는 것도 아닌데 내가 서울 사면 어쨌든 지방은 안 살 거 아니야. 그럼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방도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얘는 오르면 얘는 떨어졌는데 얘도 올라. 이거 뭐예요? 수요가 아니고 뭐가 있다는 얘기야? 거품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투기적 요소가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분양도 이게 잘 때 된다는 얘기 아니야. 투기적 요소가 들어가지고. 근데 시장이 죽었다고 가정해요. 약간 얘기가 떨어지거나 정체했다고. 요것은 거품이었으니까. 얘는 수요가 줄어드는 거고 얘는 거품이 꺼진 거죠. 그럼 확 떨어져 버리지. 여기는.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대구 같은 데 지금 뭐 확 떨어진 공급을 엄청 분양을 많이 했거든. 실수에 분양한 게 아니라 거품을 분양한 거라 쉽게 말하면은. 그 분양시장이 죽어버리니까 여기는 수요가 죽었으니까 언제든지 저기 수요만 살면 그 다 소화시키는데 얘는 뭐가 죽었다고? 거품이 죽었으니까 올라와도 한참이 걸린다는 얘기 아니야. 지방은.
이거 이해되죠? 이거 지방과 서울의 차이죠. 자, 그래서 요 7만 세대 남아 있는데 요것은 그다지 우리가 볼 때는 많은 건 아니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저 7만 세대 건설사들이 계속 부도가 나니까 아까 40여 개가 대기 중이라 했잖아요. 찌라시 보면은 이름도 막 나와. 근데 그 공개되지 않는 거라 말하기 뭐하고 막 지금 여러분들이 신문 보면 이렇게 메이저급 막 그룹사들이 막 자금 조달해서 막 건물도 내놓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다 그게 다 대상자들이니까 그렇지. 쓸데없이 자기 건물 내놓겠어요? 건설사를 끼고 있는 그룹사들이 더 위험하다는 게 지금. 네. 어쨌든 여기 그리고 뭐 지역별로 보면은 아까 서울이었고 여기에 지금 가장 막 변동 이게 아마 전국일 거야. 경기도네 이거 경기도고 대구 같은 것도 상당히 폭이 이건 서울인가? 이거 대구네 빨간색. 많이 크죠 대구 같은 거. 여기 지역들 보면은 많은 변동이 여기가 지금 가는 변동이 있다가 지금 여기 와서 또 한번 또 올라가는데 요 과거에 비교하면은 현재 그다지 막 미국에 막 옛날 때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는 상황인데 지금 경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덩달아서 그런 거예요. 요것은 미분양 현황입니다. 쭉 현황. 저기 막 16만 세대 갔다가 지금 7만 세대 정도 남은 거 지역별로 다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역별 통계로. 그래서 서울이 아까 950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 소화된 서울은 다 소화됐다고 보는 거죠. 저 정도면 서울은 미분양 없다고 보는 거죠. 여전히 서울은 경기가 좋은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그리고 지금 그 저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규제를 엄청 했잖아요. 이렇게 규제 엄청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규제를 엄청 한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규제를 또 엄청 풀었어요. 그죠? 그럼 규제를 풀었다는 얘기는 뭐야? 부동산 시장에 규제를 푸니까 수요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규제를 보면은 재건축도 막 다 뭐 이렇게 보면은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는 거의 턱 밑에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규제로 한 정부 규제로 따진다면은 규제를 웬만큼 다 풀었기 때문에 거의 투자한다면 거의 여기까지 와 있다고. 다만 두 가지가 하나 있어요 아직. 그 첫 번째가 대출. 가계대출 때문에 이걸 막 안 풀고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주요 지역의 거래 허가제 이걸 안 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 최근에 이걸 푸니까 턱까지 올라왔던 게 팍 치고 올라오잖아. 다시 죽이잖아요. 아직 돈도 못 풀고 있고 이렇게. 그러면 다시 정리해봐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조건 몇 가지 나오죠. 미분양, 건설경기 활성화해서 분양, 새로운 분양을 막 미분양 없애주고 새로운 분양 막 띄우기 위해서 건설사 막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 전매 제도를 허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대출 풀어줄 수도 있다.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가 바뀐다.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정부에서 진보 정부로 바뀐다. 그럼 여기는 이제 규제를 많이 하는데 주로 무슨 규제? 세법 규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주로. 그러니까 시장을 활성화 시켜놓고 뭐 한다? 세금으로 잡겠다.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걸 종합해 보면은 시장은 정부가 어디 되든 간에 부동산 시장에는 미분양을 털든 분양 시장을 띄우든 어찌 됐든 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을 좀 이렇게 활성화되는 쪽으로 가긴 가는데 정부가 변동되면서 세제로 다시 이것을 커버링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해보는 거지. 근데 또 보수가 진보로 바뀌고 또 다시 보수도 될 수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아직 상상인지. 그러면 진보가 아닌 보수 갔다 오면 이 제도는 또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분양 시장은 앞으로 이제 정부에 참여하는 일만 남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분양 시장의 주된 메인은 누구예요? 건설사죠. 건설사잖아. 근데 사실은 건설사는 시공자예요. 그 건설사가 공사를 맡은 수주처라고. 그럼 그 건설사에 발주하는 사람 누구야? 그게 디벨로퍼라고. 그게 디벨로퍼라고. 그러니까 분양 시장의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디벨로퍼예요, 사실은. 디벨로퍼예요. 그리고 디벨로퍼인데 그 디벨로퍼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돈도 대주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돈 대주고 공사까지 다 하려면은 건설사 볼 때 뭘 따져야 되겠어? 내가 돈 대주고 네 땅 사라고 돈도 대주고 공사도 해주고 그 내가 회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뭘 제일 먼저 보겠어? 건설사는 분양 시장을 보는 거야. 분양이 돼야 돈이 회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수익도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 시장이 좋은 곳, 아니, 분양 시장이 좋을 때 그리고 분양이 잘 되는 곳만 되면은 이 사람들 돈도 대주고 다 해준다고 이렇게. 그게 디벨롭 시스템이야. 그럼 분양 시장 이제 전망했잖아요. 어떻게 될 거라고? 많지 않은데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앞으로 분양 쪽의 시장을 띄울 거고 계속 띄우고 있는 중이고 신규 분양 띄울 거다. 그럼 분양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역할이 정부가 커지면서 그나마 환경이 좋아질 거다. 그런 전제가 깔고 이때 디벨로퍼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잠깐만 쉬어갈게요. 디벨로퍼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쉬어가겠습니다. 원장님.